박한용의 생활현대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박한용 실장님 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요즘은 또 어떤 일로 바쁘신가요? 예, 전에 말씀드린 3.1절 앞두고는 서대문 형무소 유네스코 등재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3.1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렀어요. 네. 예, 근데 또 이제 3.1절이 끝나니까 이제 또 우리 연구소 또 사업 활동 보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사업 계획 보고. 그래서 2014년도 정기 총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열렸습니다. 네. 총회라면 왜 회원들이 전체 사업 보고를 받고 또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자리잖아요. 많이들 참석하셨나요? 예. 한 200명 좀 넘게 참가하셨어요. 아. 보통 총회에서 200명 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네. 또 그만큼 연구소가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진 건데 네. 지난해에 왜 100년 전쟁 다큐를 또 보급하고 네. 교학사 교과서 채택 저지 등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원분들이요. 저희가 방송할 때도 댓글로 올려주십니다만 네. 내가 민문현 회원이다 이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거든요. 네네. 우리 회원님들 참 어디 가도 다 계시던데. 네. 요소요소에. 하여튼 뉴라이트만큼 곳곳에 다 계세요. 예, 그런데. 네. 예, 정말 격려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또 사실 우리 회원님들이야말로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네. 바로 우리 시대 숨은 독립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총회 자리가 그런 격려보다는 현 정권의 반동과 시대착오적인 정책 때문에 모두 성토장이 돼버렸어요. 가뜩이나 바쁘신데 네.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게 더 많은 걸 바라시는 거죠. 예, 사실 아무래도 이제 역사 문제가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연구소가 좀 작년에 주춤했던 시민 역사관 모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일 목요일 날 우리 연구소 김승은 자료실장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시민역사관 일본 모금위원회 조직 제안을 하러 갑니다. 예,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제 모금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집안일이 바빠서 쉽게 말하자면. 예,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한일 과거사 문제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일 과거사 문제 핵심인 만큼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실천한 한국과 일본과 제일 시민들이 함께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과 민주의 세상을 여는 국제적인 역사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인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한일 과거사 청산은 동아시아 평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것은 뭐냐면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아침에 조금 바빴던 게 부랴부랴 제안 문건을 만들었어요. 김승 실장이 지금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과연 일본에서 정말 많이들 참여하실까? 네. 이런 부분도 의문인데 어떤가요? 작년에 제가 갔다가 올해 야단을 맞았어요. 왜 이거 빨리 하지 않냐.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히 이분들은 일본 내에서 고립된 분들 아닙니까? 네. 점점 한국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순식간에 100여 명 이상의 저명한 학자분들이나 활동가들이 물론 하겠다. 예.
해서 찬동이 됐어요. 네. 오히려 저희들이 근데 뭐냐면 작년에 일을 전진시키지 못했죠. 교과서 소송 문제라든지 또 백년 전쟁 소송 문제. 또 그러니까 교과서 발목을 문제. 잡는 일이 너무 많았죠. 예, 뭘 좀 해보려면 꼭 이렇게 현 정권이 발목을 잡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번에 본격 제안을 하면서 일본어판 뉴스레터도 만들어서 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 김승은 자료실장님이 이제 주도를 하신다고요? 모금책은 전데요. 네. 내용은 역시 그 자료실장이 해야죠. 예. 예.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또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일정은 없나요? 예. 그 29일 날 토요일입니다. 3월 29일 날 토요일 날 민족문제연구소 전시실을 그 개방합니다. 그 5층에. 5층에 있는. 네, 그렇죠. 예. 예, 임시 전시실이지만 아주 계속 알찬 자료들이 상설 전시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전시장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초라해가지고 예, 별로 이렇게 홍보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시더라도 제대로 볼 공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도 이 소문이 나면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교사들 또는 연구자, 시민단체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찾아서 자발적으로 많이 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국 분들보다 일본 분들이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 한국에 왔다가 연구소 둘러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시민단체, 연구자, 제일동포, 대학원생, 대학생,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 와서 굉장히 놀래요. 연구소에 수상된 자료가 일제 식민지 시기만 하더라도 유물이 2만 점이 넘어요. 그 독립기념관 같은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는 뭐냐면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들. 온갖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놀라기도 하고 비로소 이걸 보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죄상이 어떤 건가를 실감하게 되니까 이걸 보신 분들이 돌아가서 반드시 여긴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해방 후의 자료들은 어떻게 갖추고 있나요? 왜 없겠어. 우리가 친일파가 해방 후에도 살아있는데. 예. 그 말이 참 슬프네요. 네네. 예. 예, 해방 이후 자료도 무척 많습니다. 예, 아주 희귀한 자료도 많지만 특히 이승만, 박정희, 친일파 관련 자료도 많아요. 예. 특히 저희들 그런 거예요. 박정희 기념관을 보고서 감동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무조건 우리 연구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 바뀌어버려요. 왜? 거짓을 보여주는 역사관하고 진실을 보여주는 역사관 두 개의 거울이 있는 거예요. 진실의 거울과 거짓의 거울. 아마 그 민족문제연구소 내에 이렇게 전시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렇죠. 언제든지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평일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11시부터 6시까지는 개방을 합니다. 예.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휴무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왜냐면 저희들도 토요 휴무를 한 것은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정상적인 어떤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앞장서서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 회원님도 잠깐 놀랐어요. 아니 독립운동에 휴일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이것은 노동 문제다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하셨고 근데 저희들이 보통 3.1절이나 8.15 때 특별 개방을 했었어요. 그때는 주로 회원님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홈커밍 데이라 그러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회비를 내고 했지만 도대체 이 연구소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냥 오기 서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3.1절 날 작년에 우리가 개방을 해가지고 아니 이건 너무 약속이 많아가지고 미어 터졌어요. 부부들이 3.1절 날 딴 데 가는데 연구소 와서 연구소 활동하는 것도 보고 자료 현황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차 한잔 마시고 네. 내가 이 바로 이 조직의 주인이구나. 실감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특별한 날은 어디 놀러 가기가 참 죄스럽거든요. 예, 그때 우리 연구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데리고 다니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은 너무 멀고. 예. 그래서 근데 이번 3.1절에 우리가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친일 이면사전 앱 무료 이제 제공 이벤트를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29일 날 10시부터 개방을 해서 4시까지. 네. 예, 옵니다. 바로 신청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 참 센스가.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근데 음악 좋은데요? 예. 예. 한국의 조폭 주제가 같은 대부분 음악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 29일 10시부터 4시까지 개방이에요. 29일 10시부터 4시까지. 예, 그때 이 홈페이지 찾아보셔서 문의하셔도 되고 네. 또 전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그런데 이걸 듣고 라디오 반민특위라고 있어요. 네. 그 카페 회원들도 단체로 온다 그러는데 10시부터.
그러니까 뭐 10시부터 하니까 뭐 오후 좀 점심 드시고 일찍 오셔도 되죠. 4시까지 하니까. 오시면 전시관 안내도 직접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아주 귀중한 동영상도 보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전시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 가고 싶은 곳, 가야 하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나 거기 갔다 왔다? 라고 늘 얘기될 수 있는 일상적인 곳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명확한 주제가 있고 보고 났을 때 이런 거 부모님들이 말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 어떤 편안하게 가서 충분히 느끼고 또 실감 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들한테 야 네가 책 찾아봐, 인터넷 찾아봐가 아니라 그냥 전시실에 풀어만 놔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부모님들도 함께 배우는 역사. 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네. 자료가 2만 점뿐만 아니라 책이 4만 권이에요. 이거 외에도 또 수많은 이제 미술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할 수가 없었고 20명에서 앉을 수가 없어요. 안에 교육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민역사관 빨리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역사관은. 네. 그 바로 미래 세대에게 이 역사를 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선배 세대들의 조직적 선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아, 제 머릿속에 너무 커다란 지우개가 들어있어서 지난주에 실장님이 다음 주에 이거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오늘 사실 할 주제가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늘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더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전쟁 전후에서 이 진주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을 한번 모시고 오셨죠, 실장님? 네네. 그 김민철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신데요. 네. 한번 직접 한번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게 다예요? 글쎄, 제 정체성이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가지고. 왜요? 왜요? 예, 하도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뭐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경희대에서 뭐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뭐 교양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또 빠졌네요. 진실과 정의 포럼을 얘기해야 바로 이게 나오지 않아요? 예, 그거는 뭐, 하여튼 관여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하여튼 과거사 문제를 조금 전문적으로 다뤄보자 하는 취지에서, 과거에 이제 뭐, 범국민이라는 운동단체를 개성해서 좀 전문가들 모임을 해서 포럼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조직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한국 시민단체 일본하고 달라서 여러 개를 맡아야 되는 게 한국의 복합 문제 덩어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니까 여러 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과 정의 포럼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가운데서도 해방 이후에 한국 우리 이제 역사에서 나왔던 수많은 과거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네. 국가기구로서. 그것이 제 소유는 못하고 그냥 해체되다시피 사라지니까 그 책임을 끝까지 민간에서 책임을 지자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우선 모여서 하는 게 진실과 정의 포럼이죠. 네. 여기서도 뭐 책을 내고 있지 않나요? 잡지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과거 청산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다룬 잡지인데 전문적인 잡지이면서도 약간 뭐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역사와 책임이라는 잡지가 1년에 2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은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김민철 위원장님을. 네.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진주에서 한국전쟁 때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했다는 그리고 또 발굴을 한 단체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참 이름이 길죠. 요즘 우리나라 이름 길어지고 있어요. 사연이 복잡해서. 그러니까요. 그 말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사연이 복잡해서. 도대체 몇 개 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하셨고 또 어떤 목적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요거는 좀 단체 이름을 좀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전쟁 유족회라고 피해자 단체가 있고요. 이 전국 유족회고, 그다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 정신개선 국민연대, 사고통일평화재단, 포럼 진실과 정의 이렇게 6개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 유해 발굴을 좀 공동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취지로 지난 2월 18일 날 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하여튼 매년 좀 정기적으로 중단된 그 유해 발굴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해 나가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한 1년 정도 준비 논의를 거쳐서 네. 이번 첫 삽을 하여튼 뜨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6개 시민단체 말씀을 쫙 해주셨는데 박한용 실장님. 예. 저 갑자기 이 단체 얘기들 쫙 듣다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이 연구소 이름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의 수많은 이제 일제 식민 지배 때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족회들의 경우는 사실은 배울 수도 없었고 가난했고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의 시민운동이 늦게 시작되었고 한국마다 너무나도 심각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아서요. 예. 그러니까 연구소가 친일 문제만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태평양 피자 부상춘 협의회가도 유관 단체예요. 또 야스쿠니도 우리가 사무국을 맡고 있어요. 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구소 자체가 재벌을 지향하는 문어발 조직이 아니라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있다고 하면 거의 사람 하나에 사무국 하나, 사무국원 하나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유지 어렵게 이렇게 돼 있고 더 큰 문제는 해방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한국전쟁 유족회라고 하면 한마디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빨갱이 자식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오신지 아시겠죠? 아니 피해자신데 명백한. 그건 나중에 아마 우리 김철 박사 얘기할 거예요. 또 박승희가 들어서서 어떻게 했는가 이 유족들을. 네.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이분들이 일을 하려도 지식인들도 없고 조직도 없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간의 학생은 과거에 친일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군 출신이나 경찰 출신 중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의 연속성도 있고 또 연구소로서는 친일파만 하는 건 아니고 한국 근현대 쟁점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 다루고 그래서 해결하기 실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됩니다. 사실 연구소도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근데 오죽하면 자조적으로 우리는 민족 트러블 연구소인가 봐. 트러블 있는 곳에는 연구소가 있고 또는 아무거나 연구소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이어집니다. 비유로 하자면 손가락과 손목 관계예요. 맞아요. 5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로 그래도 이 모아지듯이. 뿌리가 한국 근현대 뿌리가 식민지와 그다음에 독재와 분단의 역사는 이 손목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니까 또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 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관심 가져야 될 것들 참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이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재작년이네요. 2012년부터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과거 청산 작업이 전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단이 됐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좀 반성이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관계자들 이렇게 모여서 유골 문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이념의 문제를 조금 넘어서서 가장 인간으로서 또 가져야 될 최소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문제 이런 것인데, 그게 지난 60년 동안 여전히 차디찬 땅 속에 버려져 있거나 묻혀있는 상태에 내팽개져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먼저 조금 사회에 좀 알리자. 그리고 우선 좀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라도 좀 모셔서 그 한이라도 조금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자. 그런데 사실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럼 누가 할래? 고양이 누가 방울 달 거냐. 이걸 문제 가지고 서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 서로 눈치를 좀 보다가 이 도저히 이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올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워낙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 이 유해 발굴 관련해서 문제는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좀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어떤 국가 전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우선 민간 학살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국가가 진상을 밝히고 그 유해들을 다시 수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죠. 전혀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논의조차도 막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단시킨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중단시켰죠. 그 중단시키면서 어려 6.25 때 죽은 한국 군인들 유해 발굴이라는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에 대한 책임 추궁의 측면이 좀 크고 또 하나는 또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역사의 상처가 아픔이기 때문에 또 이걸 시민의 손으로서 한번 좀 역사의 상처를 좀 치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 목적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네. 왜 이전에 이런 유해 발굴 사업이 이제 하다가 중단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발굴한 유해들의 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들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앞서서 진주라는 특정 지명을 썼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진주라는 곳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진실화해위원회라 국가기구가 이 민간 학살 문제와 이제 국가 폭력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구가 한때 활동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죠.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전국에 한 158개 지역에 유해가 있는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3개 지역만 발굴을 한 셈이죠. 발굴하고 약 1,600구의 유해를 안치를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충북대학교에 임시로 이제 안치관을 만들어가지고 안치를 시켰는데. 네. 그러면은 150개 중에서 13개만 이제 유해를 발굴한 셈이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10분질도 안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158개도, 전체 조사가 아니고, 당시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굳이 퍼센트를 따지면은 극히 일부분만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사단을 꾸리면서 이제 맨 처음 진주를 선택한 거는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그 지역이 그 용산고개인데 용산고개에 끌려가서 보도연명원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여러 증언들이 종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의 진주유적회 강병현 회장님이나 진주유적회 회원들이 가서 일단 먼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굴이라고 그러는데 시굴 발굴을 해가지고 확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진주 지역이 시민단체나 유족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아까 민족문제연구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부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고 모든문제연구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네. 그 진주 특징이 민족문제연구소 지회하고, 진주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하고 유족회가 굉장히 하여튼 긴밀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곳이어서, 사실 저희들은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근데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실무나 하다못해 밥 먹고 자는 것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위 전국적인 하여튼 연대단체하고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협업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주를 사실 선택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해결 의지가 가장 강력한 곳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그 보도연맹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이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것은 이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보도연맹이라는 게 무슨 언론 조직인가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도연맹 기자들 때 프레스 센터 같이. 예, 그건 아니고
미나는 좀 실토하자면 우리 김인철 선생도 사실은 민족문제연구소 제 전임 연구실장이에요. 아니, 그런 기밀을 너무 누설하시다니. 민망해서 저희들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연구소로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음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아까 그런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데가 저희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이런 거죠. 일단 우리가 흔히 먼저 듣때 민간인 학살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말을 할 때 이상하다. 거창 양민 학살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워낙 유명해서. 예, 근데 이제 양민 학살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 먼저 이해하셔야죠. 아, 이제는 양민 학살이라는 표현을? 착한 사람은 죽이면 안 되지만 안 착하면 막 죽여도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법의 허락도 없이. 아. 이해가십니까? 네, 저희 근데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양민 학살로 했지만 이제는 민간인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그 살해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 자체를 민간인 학살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왜냐 양민 학살 때 안양민은 죽여도 된다는 논지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네. 한국 전쟁 전 후로 해서 이제 보면 이제 학살때 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만 제가 설명드리고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진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이 해방 직후에 보면 대구 10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구 10월 항쟁. 어떤 사람은 대구 10월 폭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구 인민 항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40년 10월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뭐냐면 그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체포돼서 수감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구 10월 항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이 되면 제주 4.3 항쟁 아시죠? 네, 제주 4.3이요. 예, 이건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이른바 진압 과정에서 2만 5천 내지 3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이 됐죠. 예. 예. 이게 한 1954년 9월까지 계속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제주 4.3 사건에 국가에서는 민간 학살 사건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군대를 출동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수와 순천 지역을 맡고 있던 이제 군부대를 파견하려고 했을 때 바로 출항 대기 중이다 여수에서 군인들 중에 자익계열 장교들과 2,000여 명의 사병들이 출항 거부해서 봉기를 일으켜요. 그렇죠. 자국민한테 총을 네. 쏘라고 하니까. 네, 여기서 예. 뭐 사상적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어떤 민족을 죽일 수 없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이 바로 여순 이른바 사건이라고 하거나 여순 반란 또는 여순 항쟁 보는 입장에 따라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남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뭐 여중생들도 막 학교에 끌려와서 죽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 또 일어나요. 대구가 옛날부터 아주 거센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구 6연대 반란 사건 역시 이것도 4.3하고 관계돼 있어요. 대구가 예전에요.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리던 곳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뉴욕으로 바뀌었는지 50년이 모르겠습니다. 아, 뉴욕이요? 뭐 순간. 지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1948년도 바로 4.3 일어난 그 해, 여순이 일어난 그 해죠. 예, 뭐냐면 11월 달 겨울에 6연대가 반란이 일어납니다. 역시 자익 성향 군인들이 일어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10월 사건 또는 10월 항쟁 또는 제주 4.3 항쟁 또는 네. 제주 4.3 사건, 사건. 또 여순 사건, 대구 6연대 반란 사건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쫓기니까. 아. 흔히 말해 야산대인데 이게 구빨치산이라고도 불러요. 빨치산. 6.25 전쟁 때 들어갔던 빨치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빨치. 구빨치. 예, 이렇게도 하는데 이들이 올라갔을 때 이들을 이제 군경이 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누가 민간이고 누가 빨치산지에 대해서 알 수가 구분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구분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 편의주의라고 할까? 예, 소위 말해서 뭐 그분들이 내려서 밥을 얻어먹고 갔다라는 소식만 들려도 그 마을 전체를 네, 그렇죠. 소개해버리는 이런. 예. 이런 식으로라는 것이 되었었고, 이런 속에서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전쟁 기간 빼고도 얘기하면 이런 이제 빨치산이나 야산대 토벌 활동이 1954년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도. 꽤 오래됐네요. 네네.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었겠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속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예, 보도연맹. 예, 예. 아까도 우리 김민석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보도연맹한테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진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보도연맹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연맹에 대해서 사실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금 우리 게시판에요.
사도 요한님께서 영화 외에 태극기 휘날리며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은주 씨가 나오는데 보리쌀을 얻으려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상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시대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건 제가 잠깐 설명하고 진주지역은 우리가 김민철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군과 경찰이 토벌 작전을 하면서 이 수감됐던 사람들이 1945년 9월 초 남한의 형무소 수감자가 2,6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1946년 7월, 뭐 아주 간단히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17,000여 명이니까 어떻게 15,000명이 증가했죠?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1948년 봄,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단선 반대 투쟁이라는 게 있었죠. 단독 선거 반대 투쟁. 이 시기가 되게 되면 22,000여 명으로 또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 해방 때보다 2년 만에, 2, 3년 만에 2만 명이 증가한 거죠. 그러네요. 네. 49년 되면 이제 35,000명으로 또 증가해요.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는 바로 그해 1월 달, 1950년 1월에는 전국 19개 행보소에 48,000여 명입니다. 48,000여 명. 군대로 치면 2개 사단에서 3개 사단 사이죠. 예. 이렇게 감옥이 정치로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이 49년 4월 달에 좌익들을 전향시켜야 되겠다. 일제 때도 전향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향을 목적으로 해서 관변단체를 만든 게 바로 국민보도연맹이에요. 보도할 때 보도는 뭐냐면 잘 이끌어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뉴스 보도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전국적으로 뭐냐면 그 국민보도연맹을 해서 도단위라고 하는데 이때 실제 그 관할하던 핵심 기구는 경찰서가 관할하지요. 예. 예, 주로 경찰. 그렇게 해서 국민보도연맹이 그다음에 하부 단위로 쭉 내려가서 49년 11월 달에 결성 선포대를 개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좌익의 전향을 목적으로 만든 국민보도연맹. 그러니까 진주 지역에도 보도연맹이 생긴 거고요. 예. 예, 각 지역별로 다 생기니까. 예. 그 보도연맹에 가입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좌익의 전향을 목적으로라고 다시 한번 설명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좌익 혐의를 벗어나서 신문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일단 뭐 통제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러니까 명칭은 좌익이라고 했지만은 이승만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조금 더 다른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 네. 하여튼 당시로서는 이승만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통틀어 묶어서 그냥 좌익으로 몰아붙였으니까. 지금도 빨기라고 볼 때 아시죠? 그렇죠. 지금도 그러죠. 느낌 아시잖아요. 느낌 아니까. 저희 지금 다 빨갱이들이잖아요. 예.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아닌데 자꾸 저희를 보고 빨갱이라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돼서. 문 아나운서가 분홍색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는 분홍입니다. 이거 좌익 계통이 되는 겁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아까 그 일제시대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제시대 때도 일제시대 이제 민족운동가나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모아가지고 전향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보국연맹인데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그걸 그냥 본뜬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보국연맹이라는 게 있었고. 사상보국연맹. 못된 걸 다시 배워가지고 보도연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도연맹인데 실제는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향시키기 위한 하나의 회의 수단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실제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들어있고 또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전국적으로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할당량이 내려와가지고 진주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군 단위별로 위에서부터 몇 명을 가입시키라 그러니까 약간 하여튼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내면은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 있듯이 그런 사람까지도 그냥 보도연맹에 위에서 그 명단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도연맹원이라 하더라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현실은. 제가 한번 그 피해자 유족한 만났을 때는 그 이장인가요? 예, 할당이 됐으니까 이거 보리쌀도 주고 또 사람 채워야 되니까 들어와라. 또 행인 좌익인데 넌 아니지만 너까지 들어와야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웠다는 거예요. 와. 당시 조금 공부 꽤나 하고 조금 머리 똑똑하고 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많이 특히 이제 그게 이름이 올라갔죠. 더군다나 진주 지역은 지리산도 갖고도 가깝고 또 전통적으로 여기는 옛날에 백정들
해방운동했던 형평사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했고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상당히 이제 저항 정신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병주 씨가 쓴 뭐 관보연락선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당시에 근현대사를 조명했으니까 그런 만큼 그 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이 할당량, 예, 이거 참 문제인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분명히 자에게 전향을 목적으로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가입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들어오면은 딱 자익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단체네요. 무고한 사람까지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자익이었던 사람도 있죠. 했다 전향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골수 자익은 전향하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좌익이 아니지만 반이승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경우에도 정치적 압박을 당하니까 살기 위해서 강요를 당하죠. 근데 그다음에 또 일반 농민들은 잘 몰랐어. 가입하면 보리쌀 준다더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도 연명에다면 아, 넌 빨갱이였구나.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아예 뭐 좋은 글씨가 이제 뭐 네.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맞아, 좋은 글씨죠. 낙이 지킨 게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 좋은 글씨가 아우. 화형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남침을 했으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니까, 너네 내통하지 또는 그렇죠. 같은 편 아니야? 예, 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 되겠네요. 먼저 하는 게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예비 검색하고 구금합니다. 저렇게 예비 검색하고 구금할 수 있다 봐요. 전시하니까. 예, 문제는 뭐. 근데 무차별 검속을 해서 무차별 집단 학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보도연맹원도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할 경찰서에다가 불순분자로 구속해서 그죠? 검거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북 이제 보도연맹원들이나 예비 검속자들을 전부 다 이제 체포할 테니까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조사할 것이 있다든지 또 회의가 있다든지 전시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일반 농민들도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그냥 가다가 따라가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서로 파출소 같은 거죠. 자진 출두하거나 경찰에게 때론 강제 연행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학살된 겁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진주겠죠. 예. 그 증언을 들으면은 이제 그 자주 그렇게 소집을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또 부르나 보다 예비 훈련처럼. 그러면 이제 그냥 옷 갈아입고 가서 뭐 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이제 못 들어오시고 뭐 그래 영영 이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도연맹원을 이제 명부가 있는데 사실 그 명부는 보도연맹원 명부가 아니고 일종의 사망부죠. 예. 살생부. 살생부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명단이 이제 일부는 이제 확인이 됐고 뭐 일부는 여전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전쟁 때 이들이 대개 자기 집에 있다가 뭐 면에서 오라든지 또는 경찰에서 저기 지서 오라 해서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이제 그 길로 해서 거의 다 돌아가셨죠. 행불이죠. 영원히. 그게 진짜 참 끔찍한 일인데, 그 진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학살이 이루어진 건가요? 진주는 그 뭐 자료들이나 그다음에 증언들을 확인해 본 결과 대개 한 7월 말경에 네. 집단적으로 학살이 됐습니다. 이제 진주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한 1,200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진주 형무소에 있던 정치범들이 이제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보도연맹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 진주 형무소에서 일반 재수자는 석방을 시키고, 정치범들은 그대로 이제 감옥에 있다가 7월 말경에 인민군이 이제 계속 남한을 내려오니까 후퇴하면서 그 트럭으로 이제 되게 큰 트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싣고 가서 야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총살을 하고 죽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각하면서 그분들을 그냥 두고 가시거나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예. 학살을 하고 퇴각을 하는. 그 뭐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적이냐 아군이냐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렇죠. 생각이 다르다는 그렇죠. 그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다는 것은 그건 명백한 범죄지요. 이건 뭐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진화이란 국가기업 만들어지고 다시 명예회복을 하고 한국의 사법부도 민간인들을
국가가 잘못해서 죽였다라고 해서 배상까지 법원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요즘 와서는 거꾸로 이제 자꾸 그걸 또 빨간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억울하게 죽은 것도 진짜 원통할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한동안 왜 우리 사회에 지금 또다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잠깐 그런 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좀 자유로워졌다가 사실 이렇게 자유로운 건 저희가 잠깐 경험했고요. 네. 굉장히 그 색깔론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유족들 세계사적으로 기네스 복감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사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남은 유족들도 그 삶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 휴직이 심했죠. 예. 대부분 자식들의 경우는 이제 빨갱이 자식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삶을 못 했습니다. 연좌제에 걸렸나요? 예, 전부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공직은 아예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친척들이나 되게 옛날 같으면 같이 이제 지인들이 살았지만 그 빨갱이 자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의 고아되다시피 한 사람들이 혼자 큰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갱이 자식이라는 그 딱지가 한 10년 넘게 이 사람들을 이제 옥죄했던 것이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기회는 있긴 있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해서 소위 진상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네. 전국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지역별로 유족회들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거창 양미학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실제 진상규명 작업을 한 1년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 군부가 이 유족회 전국 회장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빨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주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지회장들을 전부 최소 5년에서 7년 전부 이제 공산주의자라 가지고 다 감옥에 넣었죠. 잠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차 가해와 2차 가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가해는 국가 테러리즘에서 부당하게 전시하에서 집단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4.19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민주적 분위기가 됐을 때 국민이 주권 재민 아닙니까? 국민을 죽인 거잖아요. 부당하게. 그래서 4.19 이후에 뭐냐면 진상규명운동이 일어났는데 5.16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하면서 박정희 군부 정권이죠, 그 당시는. 그리고 유족 회장을 죽이고 처형했던가요? 그렇죠. 처형은 하진 않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예. 하면서 그다음에 간부들한테 전부 다 진역하고 수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도연맹도 처음에는 좌익의 전향을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가입을 시켰죠. 네. 두 번째 4.19 이후에 유족들을 상대로 진상규명 해줄게 라고 해서 쫙 모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했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맞으면은 앞으로 국가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참여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 어른들 어릴 때 보면 국가가 시킬 때도 나서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하는 거예요. 저 못 믿겠어요.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 있다가 적당히 봐서 알아서 해라. 국가 공포 그 자체예요. 우리 80세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걸 우린 불러서 국가 테러리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한 말씀 드리면은, 현재 이제 대통령이 당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씨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희가 저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진상규명 작업을 차단시켰죠. 차단시키고 오히려 탄압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라면은 현재 그 딸이 다시 지금 대통령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지른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딸의 차원에서라도 아버지 죄를 대신 그걸 속지 않은 측면에서라도 진상규명 작업을 빨리 하루빨리 재결시키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그게 제가 보면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요즘 들어와서 좀 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혀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민TV 자주 들으셔야 되겠어요. 저희 뭐 그 정도는 예, 늘 하는 얘기인데 정작 그분께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자꾸 벌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 효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무작정 이어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겼던 죄업이 있으면 그 죄업을 씻어내야 아버지가 천도가 됩니다. 극락으로. 그렇죠. 네, 뭐 그런 예.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유훈 통치를 하고 계시냐고요. 이른바 하해와 예. 용서가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유훈 통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했던 짓을 그대로. 예. 자, 이렇게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왜 역사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지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그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유해 발굴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셨을 때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카메라가 있으면은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그냥 빨리 퇴근 개국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니 설마 유해 가져오신 건 아니죠? 아, 네. 네, 그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 자료 사진을 봤는데 네. 우리가 인계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예. 진실을 한눈에 보입니다. 죽은 모습 자체가.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드리면 사실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는 유해가 보존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선 이제 그 습기가 많고 물이 흐르는 데 옆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얕게 묻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뼈가 빨리 이제 부식이 돼서 실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치아하고 이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의 흔적들, 그 다음에 정강이뼈가 계속 제일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는 유해가 보존된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상태였고, 또 하나는 이게 문산업의 경우에 유해를 발굴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가지런히 하여튼 이게 죽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좁은 공간에 사람을 죽여서 그런지 계속 엎쳐져 있습니다. 뼈들이. 난사를 한 건가요? 아니, 이제 멀리 뭐라고? 세워놓고 했는데 공간이 네. 좁으니까 이제 쏘고 나서 또 거기 세워놓고 또 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그래서 아마 당시 살해 현장은 뭐 그런 정도 생각은 좀 가능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정강뼈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35구정 최소한 그 한 트럭분이죠. 되게 당시에 거의 트럭으로 다 진주 어디죠? 정확하게 위치가? 용산면 용산 고개라는 진주 데인데, 전체가 아니고. 예. 예. 진주에서 이제 저기서 사천으로 넘어가는데 그 지역입니다. 근데 진주의 경우 좀 특징적인 게 좀 그러니까 거의 팔방으로 해가지고 유해들이 지금 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오늘 한쪽에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조금 하여튼 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놨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유해 중에 이제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유해 유품 중에 이제 버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에 이제 차는 버클인데, 예, 버클. 요즘에 버클이 워낙 흔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건 재수자는 아니다. 왜 재수자는 죄수복을 입지 않습니까? 예, 버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일반 농민들, 버클이 한 15개 좀 나왔는데, 네. 일반 농민들이 또 그렇게 자주 차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경이 나온 걸로 봐도 역시 당시 좀 인테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한 것 같다. 이제 그 중에 특히 하나는, 버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네. 1949년 1월 달에 만들어진 이게 지리산 작전 기념 버클이에요. 그건 뭔가요? 지리산 이게 작전 이제 그 당시에 기념이라는 지리산에 소위 이제 빨치산들이 네. 야산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벌 작전을 하거든요. 하는데 전향한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건대 아마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다 보도연맹에 가입돼 가지고 이렇게 죽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용해 먹고 소위 말해서 그렇죠. 토사구팽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니까, 탄두가 나왔는데, 이제 탄알이죠. 탄알이라는 게 탄두하고 이제 탄피하고 같이 보니까, 카빈 소총 알이, 이건 주로 이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경찰총이죠. 거고. 카빈은. 그 당시. 군인들은 다 전부 M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경찰이, 죽였다. 그래서 CIC 방첩 때도 역시 M1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방첩 때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옆에 이제 탄피들이 몇 개가
확인이 돼서 이거는 확인 사살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뭐 바로 안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멀리서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탄피는 다른 곳에 떨어지는데 유해 현장에 있는 거는 대개는 이제 그런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신음하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으면 확인 사살하는 거죠. 예, 실제 그런 일은 뭐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민간 학살에서. 되게 뭐 그런 이제 뭐 그냥 말씀. 제가 예, 뭐 근데 제가 그 한번 경상 코발트 민간의 학살 현장 가본 적이 있어요. 김 선생도 가본 적이 있나요? 그거는 예. 저희도 충격받아서 이제 대구 밑에 가면 경산이 있잖아요. 경산에서는 수직계, 그게 원래 일제 때부터 그 광산이었어요. 그 수직계행이 있었어요. 아주 깊은 100m 넘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몰아놓고 불 질러버린 겁니다. 소각. 그 다음에 위에서 확인 사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수직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직접 저도 봤는데 그 유골들이 일부 수습이 됐잖아요. 충북대학교 갔지만 또 아직도 그 수습이 안 된 것이 많고 또 발굴된 일부는 뭐냐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수직객 옆에 컨테이너에다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마치 무슨 고고학 발굴한 어떤 인류 유골처럼. 그거 보셔서 끔찍합니다. 그때 그 유족들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그 현장 보시면 억장이 정말 무너질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유해 발굴 작업을 이제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나 이런 한계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단체가 모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고 또 시민들 이제 성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이제 뭐 자발적인 참여를 하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죠. 왜냐면 뭐 단일한 조직 같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관리나 경영하는 것이 조금 쉬울 수는 있는데 또 자기가 살던 것도 아니고 저희 5곳에 가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전체 이제 발굴단 공동조사단을 이제 같이 관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 역시 돈이죠. 네. 이건 뭐 다 좀 자원봉사와서 하긴 하지만. 자원봉사하는데 기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시민들의 모금으로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 발굴 작업에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예.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전문가들 중에 발굴 단장을 이제 저기 뭐 하시는 분으로 이제 박선주 교수님이 계신데 원래 이분은 사실 한국에 아마 유해 발굴은 다 관여했을 겁니다. 강제동원 저 홋카이도부터 저 한국 전쟁 저기 군인 발굴까지 지금 하는데 이분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무료로 와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문화인류학과 또는 이런 좀 전문적으로 발굴에 관여하는 그 학생들이나 대학원에서 강사들이 많이 좀 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냥 그 일반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이런 상들, 특히 이제 간대고등학교 예. 학생들도 와가지고 막노동을 좀 많이 했죠. 헝다라는 작업을. 대한학교 간대학교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작년에 아마 촛불 집회도 하고 뭐 그랬던 학생들이죠. 네. 자, 이렇게 사실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이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원래 이걸 만든 거는 하여튼 매년 한 번 내지 2번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 나가자. 그래서 이 민간 학살 문제를 좀 사회적으로 계속 좀 알려나가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뭐 능력이 되는 한 뭐 봄에 한 번 또는 가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지금 발굴을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 지역도 해달라. 그래서 경주도 해달라 뭐 연락도 오고. 아, 경주요? 예, 네. 경주도 지금 굉장히 그거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럼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예, 그거 아마 인연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주에서 양산 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 여기 가게 되면 이제 그 용장리라고 있어요. 그냥 경주 남산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해서 뭐냐 삼릉 지나서 이제 경주 교도소가 있고 하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용장 삼리를 보통 틈수골이라 그래요. 예. 거기 올라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조금 또랑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옆에 약간 도로인데 산모퉁이 돌듯이 야사에 돌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봉계라는 데 가는 건데, 여기 가는데 뭐냐, 은스페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 느낌 없었어요. 그냥 약간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상하게 갈 때마다.
근데 거기 막상 제가 이제 경주에 어른들 만나 뵙고 얘기 들으니까 거기가 바로 그 틈스골에 도랑에서 학살이 장이 돼가지고 그 피가 벌겋게 흐르는 곳이고 바로 매장지라는 겁니다. 거기 발굴 안 됐다 그러대요. 뭐 그런 데 갔죠.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또 청취자 한 분께서는 이제 뭡니까 마산 진동에서도 네. 있었다 네, 이렇게 네. 하죠. 뭐 사실은 없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 뭐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뭐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근데 보도에는 국가에서 얼마나 죽었을까요? 그때 학살 규모가 정확하게 100만 뭐 200만 얘기가 있는데 아니 뭐 보도 연맹원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그거는 전체 있죠. 이제 한국 전체 전쟁 통계가 뭐 4만 그러니까 정치 소위 이제 뭐 4만 명 근데 그 정도 될 근데 그 정확한 통계는 아직도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마 4,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도 연맹으로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민간 학살 말고 예.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우선 이 일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국가가 안 하기 때문에 참 정말 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이제 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죄를 졌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여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죄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예. 국가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가라는 어떤 하나의 뭐 기관이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대단히 또 하나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지금 하여튼 최근 한 6, 7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과거 청산 문제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해 발굴을 했던 거는 우선 그 문제를 다시 좀 여론을 일으키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배보상 문제니 이런 것도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10%를 진상규명했는지 2%를 진상규명했는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이제 진상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개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이명박 씨 뭐 들었으면서 대한민국 국군 유해 6.25 때 유해 발굴을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같은 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한민국 국군 유해 발굴 자체가 하지 마자는 거 아니고 계속 있어 왔고 근데 그것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죽은 민간의 학살 문제는 덮어버리고 안 하면서 그 적대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군 유해도 발굴한다면 마땅히 국민들의 유해도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가 책임이 있는데. 예. 이상 이쪽은 계속 지금 또 안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그 유족까지 빨기는 몰아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조금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민족문제연구소를 일단 회원가입부터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회비 모아서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이 내시는 회비가 이런 곳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장님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 덤덤하게 해주셨는데요. 예.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좀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한영 실장님 저희 다음 주에 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